결국 지금 반도체 업사이클은 가격의 힘이다. 그게 이제 1분기하고 동일한 사업 기조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무조건 숫자는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중요한 트리거는요, HBM에 대한 프리미엄 지속 여부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또 IT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테슬라의 그 중국의 FSD 관련 이슈 이거 한번 좀 짚어보죠. 이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까? 중국 정부가 승인할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 갑자기 4년 전에는 안 되다가 갑자기 된다고 해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된다고 한 거예요? 일단 이제 심사는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그 중국 넘버 투인 리창 총리가 불러서 만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다른 일정이 원래 인도 가기로 돼 있었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취소하게 급하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4년 전에는 판매하려고 했을 때 데이터 안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 확보한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는 건 안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테슬라하고 애플이 중국에서 워낙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이제 손을 봐야 됐는데, 예전에 우리 뭐 한알령 같은 경우도 중국은 우리 한알령 한 적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파노 이거 언제 나오냐, 게임하고 뭐 드라마하고 갑자기 뚝 끊기던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명분적인 이유를 대지만 안 되다가 갑자기 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다가 FSD 판매를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은 맞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해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 중국 정부는 굉장히 개입하고 싶어 해요. 당국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영향력이 큽니다. 이게 보통 이게 미국도 양당 체제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보면 정치 자금,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대는 쪽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은 대부분 실리콘밸리나 헐리우드 같이 뭔가 뭐 리버럴한 쪽에서 주로 자금을 많이 대고요. 그래서 약간 뭐 어떤 보편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 동맹, 뭐 이런 것들 항상 중시하는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굴뚝 산업이 많이 돼요. 석유, 뭐 철강, 뭐 철도, 뭐 이런 쪽에서 자금을 많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축산업, 농축 산업 쪽에서도 이제 공화당 쪽으로 많이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단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네, 바이든 쪽으로 정치 자금을 많이 대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전부터 트럼프 지지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녁을 같이 먹을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사이고, 그 전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 2기 때는 좀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그전에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이게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주류들이 대부분 외면했어요, 트럼프를.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는 막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지킨다고 지시를 하니까 대부분 이제 행정부 관료들이 많이 뭉개고 그런 경우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화당 주류를 장악했어요. 그 어떤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 주류를 장악했고, 그리고 이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죠. 이게 딱 당선되면 바로 내각 세팅할 수 있도록 이미 인사들 다 포진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사실 인사를 제한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네. 그거를 중국 당국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제스처를 보내는 거죠. 잘 보이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이 테슬라를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냐면 미중 협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미중이 안 싸우고 이렇게 협력하니까 이런 좋은 회사가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 3하고 모델 Y에 FSD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11월 대선 전쯤에서 FSD 중국 내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 내에서 테슬라 전기차 타면 막 충전도 안 해주고, 뭐 이게 매국노라면서. 네, 그리고 뭐 관공서 이런 데는 아예 뭐 주차도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압박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어떤 뉴스들을 보니까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네. 정부 관공서라든가 테슬라는 안 돼.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 모든 게 기록이 넘어가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그렇죠. 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애플도 대부분 이제 중국 고위 관료들이나 기업인들은 두 개 쓰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화웨이 폰, 메이트 꺼내놓고 안주머니는 보통 아이폰 쓰는 경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미국 제품 사면 매국노다라는 영향들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는 좀 이제 예외로 해주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애플은 안 해주냐? 일단 애플은요 팀 쿡이 동성애자. 그렇죠. 네, 동성애자고 그리고 원래 민주당 쪽에 정치 자금을 대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애플은 이런 지렛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또 이렇게 FSD를 하는 이유는 테슬라 FSD 기술이 탁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알아요. 그러니까 FSD를 하면 그게 알게 모르게 기술이 유출되고 한데 그래도 시장을 얻을 수 있다. 네, 시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이제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가져가겠다.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예, 왜냐면 일단 중국 전기차 업체들,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뭐 샤오펑이라든지 리오토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테슬라 FSD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기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화웨이를 이제 밀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싸우면 이런 좋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트럼프는 그리고 제재를 할 때도 바이든하고 다르게 자국 기업들한테는 피해 안 가게, ASML만 피해 보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게 그 초청의 주체가 어디냐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입니다. 네, 이름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역을 네네, 맞습니다. 촉진시키기 위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하고 리창 총리가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론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말자, 키우지 말고 이 현 상태에서 좀 이제 진정시키자. 더 이게 기술 전쟁으로 가봐야 결국 미국 기업들한테 좋은 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목이 조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이든이 기술 제재는 되게 잘한 겁니다. 그러게요. 네, 기술 제재는 되게 그 잘한 관세, 트럼프의 관세 이거는 별로 영향이 없었던 영향력이 것 같아요. 없었어요. 사실 화장실에서 웃었을 거예요. 네. 그 중국 그 시진핑이나.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아픈데 잘 찌르고 다니니까 이걸 이제 좀 완화되길 바라는 게 이제 그 중국 입장이고, 중국은 뭐 초지일과 똑같습니다.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달라. 네. 근데 기술을 주면 지금은 이제 AI 혁명의 시대에서 기술을 주면 지금 중국 AI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그러면 결국 군사 기술, 그리고 이게 조만간은 AI라는 게 경제 GDP 성장률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결국 그 AI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리고 FSD 기술이요, 군사 쪽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군사 기술로. 요즘에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이게 원래 AI가 사람을 살상하면 안 되죠. 그렇죠. 로봇도 사람을 해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사실 보도를 안 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이걸 가지고 멀리서 뭐 XR 같은 걸 끼고 아니면 모니터에서 이렇게 조이스틱을 조정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드론도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밍이라고 해서 주파수를 팍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맞는 타격되는 대상에서 그런 것들을 막 뿌려버리면 갑자기 통신이 끊겨버리면 이게 그냥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AI가 자동으로 가서 폭발하게, 그걸 이제 이미 AI를 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군 같은 경우는 무인 로봇들을 지금 사실상 그 투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FSD 자율주행 기술 예전서부터 보면은 중국의 기술력도 만만치 않다. 바이두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몇 년 전에 나거든요.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제 구현되는 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구현하기 위한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싸게 있어요. 만든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도조. 도조. 네, 맞습니다.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데 이게 자동차라는 게 똑같습니다. 인지라는 영역이고 판단이라는 영역이 있고 제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인지는 대부분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는 거고요. 이게 클라우드로 가서 아니면 이 자체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자체에서 이걸 AI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어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인지라는 영역에서 비싼 라이다를 되게 많이 씁니다. 카메라도 되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과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율주행차를 구현한다 그러면 테슬라가 만약에 100이라는 리소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은 300, 400을 그냥 하드웨어를 발랐다고 볼 정도로 거의 그렇게 이제 오버 스펙으로 해서 구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테슬라처럼 도조 시스템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려면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칩을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AI 기술, 물론 자율주행도 이제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AI를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격차. 근데 어쨌든 이게 중국에서 FSD 판매가 허용이 됐을 때 그게 뭐 테슬라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큰 이익이 뭐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우리 한국 기업도 있을까요? 일단 예전에 애플이 보면 그 스마트폰에서 뭔가 새로운 기능 가지고 뭔가 확 치고 들어가면 다 따라가죠. 일단 애플하고 비슷한 걸 뭐 구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일단 이번에 8월에 만약 FSD를 중국에다 판매한다 그러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자율주행차 비슷하게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도주자가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FSD의 수혜를 보면 그렇게 수혜주가 많지는 않죠. 사실 엔비디아 GPU가 수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되면 현대 기아차 같은 데서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일의 뭐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막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 쪽에서 약간 이런 쪽에 자율주행차,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두지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그렇죠. 회사입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가 그런 차량용 소프트웨어하고 그리고 자동차 칩 설계 쪽도 거의 이쪽으로 몰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쪽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팹리스 이 칩을 설계해서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텔레칩스. 텔레칩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차가 되면 인지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카메라를 되게 많이 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이더하고 라이더 안 쓰거든요. 카메라 가지고만 이제 이거를 하는데 그거는 AI 기술이 좋아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 AI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테슬라처럼 슈퍼컴퓨터를 두고 이렇게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가 없죠.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레이더하고 라이더를 써야 되는데 테슬라는 비전 가지고 굉장히 고해상도 카메라 가지고 커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비전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그래도 테슬라 쪽 카메라 모멘텀 있는 회사가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은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는 거고요. 현대차에 좀 많이 납품하는 회사는 MC넥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하나의 그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때 거기에 이제 딸려오는 네,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은 AI겠네요. AI. 맞습니다. 네. 근데 그 AI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확정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죠. 네네. 여기에서도 AI와 관련한 언급이 좀 있었다고요? 네, 뭐 결국 지금 확실한 수요는 AI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AI 쪽에 이제 사활을 거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동안에는 AI의 수혜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되게 많이 그렇죠. HBM3. 네, 맞습니다. HBM3를 독점하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수혜를 못 받는데 이번에는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 때문에 HBM 쪽에서도 수혜를 보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 랜드 플래시가 상대적으로 AI 수혜가 덜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프로세서, 그러니까 그 GPU라는 프로세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HBM이나 DRAM 같은 쪽이었고 랜드 플래시는 AI 세트에서 그렇게 수혜를 보는 게 없었어요 그 동안에는. 근데 그거는 기존의 텍스트 투 텍스트일 때는 그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라 맞습니다. 나오고 이 소라가 올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저거 나오면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 뭐 내후년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챗GPT 반응 보니까 자기네도 이렇게 빠르게 이런 게 나올 네네.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저장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텍스트를 저장하는 거고 갑자기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SSD, 그 엔터프라이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삼성이 1분기에 25% 가격을 올렸고요. 2분기에도 20에서 25% 올린다 그러고, 여기서 사실 또 대박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사업인 인텔한테 따는 솔리다임이 중국에 이제까지 네. 엄청난 적자의 맞습니다. 원인이었는데 거의 뭐 분기에 9천억씩 적자내는 원흉이었잖아요. 근데 그 솔리다임이 하는 그 기술 방식이 예전 방식이에요. 기술 플로팅 게이트라는 삼성이 예전에 쓰던 기술 방식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방식으로 거의 바꿨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텔만 플로팅 게이트 방식 일부 썼거든요. 근데 플로팅 게이트 방식이 싸게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기존에 TLC라고 하는 트리플 레벨 셀의 랜드 플래시를 쓰는데 쿼드러플 레벨 셀로 가야 돼요. 네. 그게 플로팅 게이트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생각지도 않게 SK 네. 하이닉스가 또 그게 수혜가 크게 수혜가 커졌어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인베디드 SSD 쪽 그 수혜가, 물론 이제 삼성이 낸드 쪽은 특히나 서버용 낸드는 거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수혜긴 한데 그동안 적자 덩어리 회사가 이거 미오노리가 그러니까 삼성은 원래 거기서 네. 낸드에서 돈을 잘 벌고 네네. 있었던 회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생각지 않게 수혜를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 최첨단 어떤 그 동영상 이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일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과거의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게 더 적절하다면 그 뭐 기술 반도체 규제 이런 거에서도 좀 자유롭게 중국에서 네네.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플로팅 게이트가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 될 줄은 몰랐어요. 누가 소라라는 서비스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결국 지금 반도체 업사이클은 가격의 힘이다. 그러니까 공급은 오히려 줄였어요. 삼성이 지금 1분기에 디램 빗 그로스라고 해서 이제 공급량이잖아요. 디램을 10% 줄였고요. 네. 낸드는 공급량을 3, 4% 줄였어요. 아.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 막 지금 가동률 높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가격을 높인 거예요. 가격을. 네, 가격을 높인 거고. 그러니까 출하량은 줄였어요. 그래서 근데 가격을 어떻게 높였냐? 디램 같은 경우는 20% 평균 가격을 높였고요. 낸드 플래시는 30%를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려서 업사이클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AI는 가능하다. 왜냐면 AI는 성능이 5배인데 가격은 7배 비쌉니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사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줍니다. AI에서 사줘요. AI에서. 가성비를 따져서. 네,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품질 좋으면 사는 겁니다. AI. 그러니까 성능만 좋으면 좋다. 네, 성능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HBM이 저렇게 비싸고 제조하는데 비싸고 그리고 수율도 낮은데 예전 같으면 이런 걸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사줄 때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가속기가 팔리니까 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번 AI 사이클은 정말 첨단 기술의 향연이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연구개발로 묶어놨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그게 CXR이든지 PIM이라든지 LLW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실적 개선이 일어났고요. 이번에 좀 재밌는 거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정도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실적을 쪼개서 공시를 했잖아요. 이제 발표했잖아요. 1조 9천억 나왔거든요. 반도체에서. 네네. 그러면 사실 캐파 차이가 그렇게 났는데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1조 덜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네, 처음 보는 낯선 현상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분기에도 그냥 계속 가격 올리겠다. 공급량 늘리지 않겠다. 그게 이제 1분기하고 동일한 사업 기조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섹터 사이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HBM에 집중하겠다. 네, 선단 공정이 이제 추가 공급 제약 자체가 많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실수요 위주로 공급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에 네네. 그 납품하는 것도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네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콜 네네. 테스트는 일단 다 통과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AMD 쪽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AMD는 근데 엔비디아 쪽은 그 전선왕이 그냥 어프로브드라고 사인한 거 말고는 아직까지 확인이 아직은, 필요하죠. 네, 실무 쪽에서 실제로 승인이 되는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납품이 되는 것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네. 이 컨퍼런스 콜에서 네. 앞으로의 사업 설정 네네. 어차피 뭐 3개월 후에 또 발표할 텐데 그때 네네. 가서 망신 안 당할 수 있는 말을 하진 않았겠죠. 작년에 우리 근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작년에 9월에 납품한다 그랬는데 안 됐고요. 아, 네. 그렇긴 했네. 네. 그리고 연초에 또 납품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그 우리 815 모니터 와서 제가 삼성 발표 내용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연초에. 아, 올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회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들은 지금 이러한 것을 네네. 발표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HBM 쪽이 되게 잘 된다라고는 통언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작년에 확인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안 지켜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에 반영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네. 랜드 쪽의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고 네네. 있다는 D램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랜드 스토리지하고 그런 쪽 수요는 확실히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D램 요즘에는 우리 커머디티 D램 안 그러고 그냥 레거시 D램 그러더라고요. 사실 근데 DDR5 같은 제품은 범용이긴 하지만 최첨단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묶어서 요즘에 레거시라고 해버려요.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게 작년만 해도 네. 재작년서부터 정말 그 DDR5 엄청난 기대감이 네.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하이테크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레거시 디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HBM만 하이테크고 그 외에 이제 범용은 그냥 레거시라고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레거시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삼성이. 그러면 이제 이걸 밸류로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네. 결국은 또 그런 문제가 있긴 하네요. 네. 돈을 벌어도 최첨단 앞으로 더 네. 크게 벌 수 있고 맞습니다. 확장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번 것이냐 맞습니다. 과거의 기술로 번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투자자들의 밸류 밸류가 측정이 다른 겁니다. 달라지겠군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HBM은 삼성은 성공시켜야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낸드가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처가 확장이 된다. 이거는 이제 결국 또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네네,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데이터 센터 쪽 수요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고용량 서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2분기 지금 전망치를 이제 삼성이 공개를 했는데 빗 그로스 출하량이 D램은 소폭 늘어납니다. 3에서 한 5%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비슷해요. 전분기하고 공급량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서버만 뜯어놓고 보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안 좋은 거는 스마트폰하고 일반 PC하고 일반 데이터 센터 쪽이 안 좋은 거고요. 네. AI 쪽은 너무 좋습니다. 네, AI 쪽은 너무 좋다라는 거고요.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 삼성이 이야기했어요. 서버형 D램 같은 경우는 빗 그로스가 50%가 늘어난다. 2분기에. 그리고 전체 낸드도 아니지만 서버용 SSD 쪽의 낸드 수요는 100% 증가한다. 이게 아무래도 ASP도 훨씬 비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 기여도에는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AI만 확실한 수요다. 네, 그걸 이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삼성이 HBM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 네. 무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3배 증설을 한다고 했고요. 캐파를. 네, 캐파를 3배 증설한다고 했고, 그럼 내년에는 2배 증설한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합쳐서 6배 네, 증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와 이거 HBM 사이클이 비싸다고 이거 외면할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시장이 보이니까 기업은 결정을 네, 했을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러니까 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요가 많구나 공급업체들 보기에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것도 과잉 투자해서 또 사이클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 아닌가. 네. 요즘에는 투자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치 산업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네네. 그렇더라고요. 돈 벌어서 장치하고 또 돈 벌어서 장치 산업에 돈 쓰고 시설 그렇죠. 확충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사이클 돌아오면 또 어려운 때 오고. 근데 일단 지금 발표는 올해 물량은 다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일단 올해는 거의 컨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은 협의 중이다라고 이야기했고 SK 하이닉스는요 내년까지 완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까지. 네. 그리고 내년까지 완판이라고 하는데 결국 엔비디아겠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쪽은 거의 완판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증설 분량까지 거의 완판이 됐다고 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AMD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AI 쪽에서 결국 엔비디아 잡아야 되는 건데 삼성이 그렇죠. 그러면 이 완판 물량이 누구 거냐? 엔비디아냐, 논 엔비디아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확실히 이제 단수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단화 쪽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고요. 지금 HBM3 8단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엔비디아 향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AMD MI300X 가속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단은 이제 샘플 공급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했고 연말 기준으로 HBM3E 비중이 전체 HBM 매출에서 3분의 2 수준까지 이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HBM3를 3분의 2 수준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저기 엔비디아 없이 되나? 라는 겁니다. 왜냐면 AMD가 이번에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던 게 AI 가속기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40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럼 40억 달러면 당초 예상치보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미 50억 달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40억 달러밖에 안 돼? 라는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 작년 데이터 센터 매출이 475억 달러입니다. 작년이. 와, 대단하네요. 네, 올해는 아마 한 975억 달러 정도, 1000억 달러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뭐 그냥 엔비디아하고 AMD가 막 경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똑같죠. 뭐 삼성전자 HBM하고 SK 하이닉스 HBM이 마치 경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뜯어놓고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네,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1000억 달러 수준이고 지금 기껏해야 지금 뭐 40억 달러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경쟁이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러면 삼성이 엔비디아를 납품하지 않으면 이 목표치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이 계속해서 말만 있고 뭐 퀄 테스트 중 뭐 사인했다 뭐 말만 있지 쉽게 안 되네요. 결과가. 퀄 테스트 이야기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면 작년 가을쯤에서 네, 많이 나왔고 실제로 작년 9월 초에 그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루에 주가가 엄청 크게 뛴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삼성전자가 우리는 기술하면 그냥 일단 삼성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 맞추나? 그렇죠. 초격차라는 말을 이제 삼성 직원들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제 뭐 초격차가 없죠. 오히려 거의 이제 기술의 보편화,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맞습니다. 거냐, 응용할 거냐. 그렇죠. 사실 기술이 이제 뒤처졌다고 봐야죠.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고용량 엔터프라이즈 SSD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제 또 확실한 거는 지금 8테라, 16테라를 넘어서 64테라, 128테라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소라만의 수요일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소라 한 개 서비스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 구글도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뭐 다 따라가겠죠. 아까 우리 맞습니다. 테슬라 얘기했듯이. 맞습니다. 누가 치고 나가면 안 따라가면 죽어요. 그죠? 지금 소라 가면 동영상으로 막 만들어주는데 아직까지 텍스트 와우 최고야 이런 거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반기를 대상으로 이렇게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쪽 시장이 열리는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출하량이 서버용 SSD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80%가 증가했다고 하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QLC 쿼드러플 레벨 셀인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셀을 4개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기존에는 3개로 쪼개서 쓰거든요. 그러면 2의 삼성이잖아요. 근데 4개로 쪼개면 2의 사성이죠. 그럼 용량이 확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셀을 여러 개 쪼개서 쓰면 용량은 늘어나는데 수명이 줄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속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 IC 기술이에요. 근데 뭐 컨트롤러 IC 기술은 사실 삼성하고 인텔의 그 컨트롤러 기술이 제일 뛰어나거든요.
파도도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파도도 뛰어납니다. 네, 뛰어납니다. 네, 뛰어난데 이제 거기는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이슈가 노이즈들이 있으니까. 많잖아요. 네. 뭐 사실은 기술이 없는데 서버용 SSD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이미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는 로직 칩 설계 기술이 좋은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 차치하고라도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 회사를 봐야 되냐라는 그렇지.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소라 이 동영상이 저는 되게 그 큰 수요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예전에 그 이게 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하다못해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영역이 되게 넓어질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물론 그거지만 그걸 응용하는 그 아래쪽에서의 여러 가지 수요들 이게 나는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소라가 공개된 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도비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이런 쪽에서 제일 데이터 많고 나름 그래도 특화된 쪽에서 굉장히 서비스가 탄탄한 업체라고 생각한 게 어도비였는데 그렇죠. 오이 저거 어도비보다 낫네. 소라 보니까 이게 정말 파괴적 혁신이거든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 아바타의 제작에 참여하셨던 엔지니어 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초당 2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바타를 만드는데 저거 그냥 제가 더 잘하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저도 기업 그 스타트업 기업을 봤었는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사진 이미지 몇 장 딱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 그냥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아니면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 제작을 자동으로 만들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게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나의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원하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수요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라 같은 서비스가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도 사실 그런 AI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어. 근데 네. 시간이 네. 편집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그 스타트업은 1시간 가까이 40분, 50분 걸리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을 뽑아내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게 예전 AI들은 쭉 만약에 뭐 이게 몇 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막 30초, 1분 가면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내용들이. 근데 소라는 그런 것들 다 극복한 것들을 시연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실제 서비스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1분이나 1분 30초 정도까지 맥락에서 문제없이 뽑아낸다면 광고나 VFX 이런 데는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도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갤럭시 S24가 그 가우스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 나노를 두 개 다 탑재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저도 이제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리텐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신기했는데 예전에 계속 우리 뭐 사용하냐? 후버링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손 제스처하면 막 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지만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써보는데 나중에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뭐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라고 이제 궁금했는데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객들의 60%가 리텐션이 일어난다. 아, 이건 상당한 건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쓴답니다. 이 기능을. 그러면 이게 아주 킬러 어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서비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서클 투 서치라고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이미지에다가 요거 검색해주는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 나노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포토 앱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약간 탄력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태블릿 PC 쪽하고 웨어러블 쪽에도 폼팩터별로 AI, 온디바이스 AI를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 생각 밖으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애플이 또 주가가 지금 시간외로 6% 지금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대감을 좀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퀄컴도 사실 숫자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회사 두 개가 이제 애플하고 퀄컴이거든요. 애플하고. 네, 그게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이나 뭐 TSE 같은 회사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결국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뭐 이게 좋았다 나빴다 이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뭐 메타 나왔을 때 폭락하고 그렇죠. 또 구글하고 뭐 아마존 나오면 또 폭등했다가 뭐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사실 이제 AMD를 보고 저기 AI 쪽, 그러니까 AMD하고 슈퍼마이크로컴은 이제 엔비디아 GPU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꾸리는 이제 그런 쪽에 솔루션을 가진 회사인데 사실 작년에 엔비디아하고 둘 다 거의 8배가 올랐어요. 거의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제일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하고 제일 관련도가 높은 회사라고 봤는데 이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AMD도 별로였고 슈퍼마이크로콤도 실적이 별로니까 아 이거 AI가 이제 이제 피크아웃인가? 라는 이제 우려가 커져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 자체도 한 네. 2, 3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하락했다, 맞습니다. 오르왔다, 맞습니다. 내려갔다. 그렇죠. 근데 아마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마 이런 그 숫자하고 다를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올해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00억 달러고 AMD가 40억 달러인데 이 AMD를 보고 AI 수요를 예측하는 게 맞냐? 그렇긴 하네. 네, 이건 너무 모수가 적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그 엔비디아 쪽에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무조건 숫자는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성장률.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라는 거는 성장률하고 관련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성장은 하는 거고요. 근데 지난 분기에 보면 이게 매출 성장률이 265%였어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09%였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 과연 409%를 넘을 수 있냐?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숫자 자체가 이제는 그런데 성장을 해도 네. 지난번만큼의 그런 네. 엄청난 성장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엄청난 성장이긴 하죠. 이게 뭐 그렇지.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그렇진. 이제 모수가 그전에는 작았으니까 기저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고 이제는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비교 대상 자체가. 이제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뭐 감안해 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국내 HBM 관련주들의 동향은 엔비디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하고 굉장히 직결이 됐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약간 크게 폭락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그냥 박스권에서 기더라도 HBM은 올라갈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트리거는요. HBM에 대한 프리미엄 지속 여부입니다. 그래서 HBM이 그러면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 있냐? 프리미엄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그냥 지금은 뛰어난 갑자기 나온 네네. 기술이고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신선해 보이고 막 기대감이 크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D램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그때는 이제 그래서 얼마 팔았고 얼마 이익이야? 그러면 PER 정상적으로 15배만 줘야지 뭐 30배 주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항상 하락 사이클의 그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저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런데 당장 1, 2년 안에 그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존의 DDR5 대비해서 HBM의 비트당 단가가 6배에서 7배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이제 ASP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업사이클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조절해서 약간 가격을 올린 측면도 있지만 HBM 같은 이런 고가 제품들이 비중이 커지면서 ASP가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범용 D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실적 발표 삼성에서 보셨겠지만 분기에 20%씩 올라가요. 네. 그러면 그냥 D램 잘 생산하면 20%씩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HBM으로 전환하면 캐파로스가 40%, 30-40% 일어나고 한데 그러면 이걸 굳이 공급업체가 HBM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돈을 덜 벌어도 세상의 AI 혁명을 위해서 내가 전환하겠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나한테 네. 수익이 나와야. 그렇죠. 기존에 범용 라인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그냥 20%씩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환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전환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3사들이 HBM 라인 전환이 굉장히 가팔라요. 올해만 해도 거의 2.5배에서 3배 캐파 증설이 일어나고 삼성은 일단 내년에도 2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에 이걸 뭐 HBM 하려고 지금은 신규로 HBM 라인을 까는 회사는 없죠. 기존의 그렇죠. D램 라인을 전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D램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포기하고 HBM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HBM에서 돈을 더 버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프리미엄 없어지는데 HBM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지금 메모리 3사 경영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좀 증설. 근데 하긴 증설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니까 네네. 빠르게 지금 뭔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전환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HBM 프리미엄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HBM 만드는 게요,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D램 낱장이죠. D램 낱장이 더 커져야 됩니다. 네. 기존의 DDR5 대비해서 HBM용 D램이 2배 면적이 크거든요. 근데 HBM4가 되면 이게 더 커져야 돼요. 왜냐면 그 입출력 단자라고 하죠. 인풋 아웃풋 수. 그게 기존에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요, 대표님. 이게 우리 A4 용지에다가 제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요. 네. 기존에 빽빽하게 그려서 1024개 그렸어요. 그런데 요거를 2048개로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더 넓어야지. 넓어야죠. 예. 볼펜을 줄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만들기 어려워요. 더 만들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D램의 선단 공정. 그러니까 볼펜의 심 크기도요, 기존에 뭐 0.5mm 쓰다가 이제는 0.4, 0.3mm 써야 돼요. 근데 0.5mm 대비해서 0.4, 0.3으로 가면 제조 비용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게 프리미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HBM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주가적으로 볼 때는 HBM이 단기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최근에 뭔가 오버슈팅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6개월, 1년 사이클 더 갈 수도 있겠다, HBM 쪽이.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HBM 쇼티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네. HBM에 대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HBM이 1년 단위 계약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1년 계약하면 무조건 그 물량은 1년 안에 사갑니다. 기존 계약은. 지금 이게 2년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계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2년 계약은 하는 거는 사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죠. 그렇지.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돈 그러니까 이익보다.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확실하게. 왜냐면 내가 이거를 그 HBM들 그 단가 깎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거 그냥 개런티하고 그냥 할게라는 거고요. 그럼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율 높아지면 이게 다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이번에서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 계약 기간에 대한 이슈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저는 HBM에 대한 멀티플이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마 주가적으로는 그게 피크 아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슈가 너무 매력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년 후에는 이게 좀 어려워질 거야 생각하면 그 1년 전서부터는 보통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 업황 사이클하고 주가 사이클 보면 주가를 선행하는 걸로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 일단 그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HBM4부터는 이제 원C D램이 적용되는데요. 이게 네. 10나노 초반입니다. 아, 그러면 더 만들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기존에 EUV 장비가 6대가 있어요. 근데 올해 신규로 사는 거면 9대입니다. 그걸 왜 사냐면 D램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HBM3 같은 경우 1B까지 쓰거든요. 1A하고 1B를 주로 쓰는데 삼성은 1A가 메인이고요. 하이닉스는 1B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4가 되면 1C가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C가 되면 EUV 마스킹 수를 엄청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그 캐펙스 투자에서 상당 부분은 EUV 장비를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EUV 쪽 밸류 체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붙는 이제 ALD, 원자층 증착, 하이K 뭐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HBM4가 되면 일단 단을 쌓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네. 그리고 기존에 제일 밑에 그 컨트롤러, 메모리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그게 로직 다이거든요. 로직 다이 위에다가 D램을 8층을 쌓는 건데,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로직 다이를 직접 했어요. 네. 근데 이게 HBM4가 되면 7나노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7나노 공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TSMC에다가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나노 핀팩 공정을 가지고 로직 다이를 만들고, 그 위에 D램을 12층, 16층을 쌓아야 되는데 예전 것보다 싸게 팔 수가 없겠죠. 일단 기술 난이도만 봐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각 동맹을 맺었다. 우리 또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 이게 그리고 또 그들만의 또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동맹 효과,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익이 SK 하이닉스에게는 좀 커 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보면 그만큼 밸류 체인이 뭔가 흔들리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강자들의 구도가 흔들리기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삼성은 이걸 다 수직 계열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까지 가면 제일 좋긴 한데, 턴키를 하려면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한 개라도 보여줘라. 다 잘하는 건 기대하지도 않는다. HBM이라도 보여줘. 이게 이제 시장의 지금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그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긍정적인 전망, 기대치들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기대감인지 현실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 잘 따져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 다음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 기술 그리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초반에 어떤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네, 이런 것들이 다 투자자들이 자꾸 그 뭐라 할까 용감하게 배팅을 못하게 하는 퀘션을 자꾸 만드는 요소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요것만 만약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또 쫙 튀겠죠. 맞습니다. 네. 결국 그게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